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재헌헌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요.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가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죠. 독립운동과 건국운동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이 되면서 바로 건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독립운동하는 세력이 그래요. 정부를 장악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국은 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요. 독립운동은 여러 갈래가 있었죠. 여러 갈래가 있는데 건국 시기는 어떤가요? 이제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예정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신탁 통치가 나오니까. 근데 그 신탁 통치란 거는 그래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도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목표는 뭔가요? 지금 한국인들이 정부 수립을 못했잖아요. 임시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정식 정부가 될 때까지 도와주는 게 신탁 통치라는 거예요.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슨 운동이 되나요? 독립운동은 필요 없는 거고 건국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할 때는 서로 격돌하기도 하고 협조하기도 했죠.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그러면서 또 갈라지기도 하고 격돌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공산주의 세력이 근대화 세력을 죽였죠. 자유참변에서.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협조하는 경우도 있었죠. 뭐 독립이 뭐 중요하지 뭐 그런 게 뭐 중요하냐 이러면서 그런 게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도 이제 공산주의 세력과 근대화 세력이 연합해서 세워진 거죠. 신간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건국 시기가 되면 완전히 이제 적이 된다는 거예요. 세우려는 국가가 정반대 국가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완전히. 그때는 협조라는 게 없잖아요. 정반대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공산주의 세력과, 그래요. 그 근대화 세력 간에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내전도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4.3, 그리고 반란 사건과 또 뭔가요? 그 여순 반란 사건이잖아요. 전형적인 반란이잖아요. 절대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조직을 만들어서 뒤집으려 하잖아요. 이게 반란 사건이에요. 두 사건은. 하여튼 뭐 근대화 세력이 승리를 해서 이제 헌법을 만드는데 헌법에 보니까 근대 국가에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나요? 왜 그렇댔나요? 임시정부 인사들이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임시정부 인사들이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 건 맞는데 전부는 아니죠. 김구가 김규식은 빠졌고 이제 근대 국가 수립에 찬성한 임시정부 인사들이 실권을 잡았죠. 이시영, 뭐 이범석, 뭐 이승만도 포함되죠. 뭐 지청천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 이승만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랄까 그 임시정부 강령을 보면 알죠. 1940년 정도에 만들어진. 거기 보면 공산주의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뭐 토지 국유화니 산업시설 국유화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권을 잡았기 때문에 근대 국가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보장한다 그 정도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을 육성한다 뭐 이런 거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살펴봤고 그러면 이승만 정부의 주요 정책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토지 개혁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당면 과제가 뭐였냐? 소장농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면 과제였다는 거예요. 또 소장농이 다수 국민들이기도 하고
이승만 정부는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한국인 지주가 소유한 토지를 매수하여 자용농에게 분배하기 위한 법적 틀이었다. 일본인 지주는 다 몰수를 해서 대부분 다 미군정이 소장농에게 분배했죠. 소장농이죠. 아니면 좀 토지가 적은 자장농. 근데 이제 미군정이 그때 다 완료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좀 좋아졌을 건데, 하여간 그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미군정이 그 토지 개혁을 완료하려 했지만, 그래요. 그때 의회가 있었죠. 그 한국인들로 구성된 그 의회가 부결시킴으로써 토지 개혁이 완수가 안 돼버린 거죠. 그것을 이제 이승만 정부가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 법은 1950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주의 토지 소유를 삼정부 이하로 제한하고 초과분은 국가가 매수하여 농민에게 분배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삼정부 이상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최대로 가질 수 있는 농지는 삼정부라는 거예요. 매수가는 연평균 소출의 1.5배였고 지주에게는 5년간 현물로 보상했다. 그래요. 분배가는 연평균 소출의 1.5배였으며 그래요. 농민은 그래요. 이건 똑같은 말이죠. 농민은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1년 1.5배니까 5년간 갚으면 30%만 부담하면 5년만 지불하면 완료가 되죠. 그래요.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소장농이 지주에게 납부해야 될 게 50에서 60%였으니까 일단 부담이 줄어들고 5년만 납부하면 이제 그 소장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당시 농토는 민간에서 수확량의 10배에서 20배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었으니 파격적인 가격으로 소장농에게 토지를 제공했다. 그렇죠. 원래 시장가로 살려면 수확량의 10배에서 120배라는 거예요. 근데 1.5배니까 파격적인 가격이죠. 5년 지불하면 자기 재산이 생긴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군정은 토지 계획할 때의 조건은 1년 수확량의 200%, 즉 2년치 생산량에 해당하는 가격의 토지를 공급했다. 미군정이 책정한 가격도 파격적이었는데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소장농에게 토지를 제공한 것이었다. 당시 농민들은 이미 식량 공출 제도에 따라 일정량의 공물을 국가에 납부하고 있었고 기존의 소장료는 수확량의 50%에서 60%에 달했다. 가난한 소장농에게는 세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농민은 매년 수확량의 30%를 5년간 지불하면 토지를 얻을 수 있었다.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좋죠. 또 5년 뒤에 어떻게 되나요? 일단 재산이 생기잖아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했죠. 30% 지불하는 게. 자기 토지가 재산이 되는 거니까. 또 소장료보다도 더 싸고 5년 뒤에 자기 재산이 생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가난한 농민에게는 세금이 면제되었다 했잖아요. 대부분이 가난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5년간 30%만 지불하면 수확량 100%가 자기께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이는 기존 소장료보다는 훨씬 낮은 부담이었고 특히 5년 후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가난한 농민에게는 세금을 면제했으니 5년간 수확량의 30%만 지불하면 그 이후에는 수확량 100% 모두 자기 몫이었다. 세금을 내는 농민은 삼정부 초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했으니 대부분의 농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렇죠. 대부분 이 정부 이하고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농민은 일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냈는데 수확량의 10에서 15% 정도를 세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분석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은 안 내고 3정부 이상 가지고 있어서 3정부까지 가지고 있어서 수확량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한 10에서 15% 정도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북한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1946년 무상분배를 실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토지는 국가 소유였고 농민은 토지는 실질적으로 국가 소유였죠. 매매가 금지되어 있고 처분 권한이 없는 거죠. 수확량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실제로는 각종 잡세까지 포함해 수확량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했다는 증언도 있다. 한 30% 냈다 치더라도 어떤가요? 한국 농민들은 또 30% 내는 경우가 있죠. 토지를 완전히 구매할 때까지. 그 다음에는 면세잖아요. 근데 북한 농민들은 계속 정부에다가 어떻게 되나요? 25에서 30% 내야 되잖아요. 또 절반 가까이 냈다는 말도 있잖아요. 누가 이익인가요? 한국 농민이 이익인가요? 북한 농민이 이익인가요? 한국 농민은 아주 소득이 많은 이들 중에 한해서 세금 내잖아요. 그것도 한 10에서 15%. 훨씬 좋죠. 또 자기 재산이 생기고. 북한은 자기 재산이 없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즉 지주가 민간인에서 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했다. 반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면서도 농지에 대한 수탈이 완전히 사라진 제도였다. 그렇잖아요. 사유재산권도 인정하고 농민에 대한 수탈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요. 세금을 낸다 해서 수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부가 필요하니까. 그래요.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한 농민에게 너무 큰 혜택을 준 거죠. 세금을 어느 정도 내긴 해야 되는데. 한 5%라도. 1%. 그렇잖아요. 완전히 면제해버린 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누구나 뭐, 치안을 필요하고, 사법 기능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사실. 그 어느 정도는 내야 되는 거죠. 완전히 면제시킨 거는 또, 군대 국가의 취지와는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한 1%라도 내게 하든가.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전체 농지의 약 58%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약 100만 명 이상의 농민이 토지를 취득했다. 그래요. 대부분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다 분배하는 거죠. 파격적인 조건으로 대부분 소작농인 한국인들에게 토지를 제공하여 이승만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1960년 스스로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까지 절대적이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학생들이 막 글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국민 다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 물러날 때도 이승만에 대한 지지는 절대적이었지만 학생들의 피해가 너무 커질까봐 스스로 물러났던 것이다. 그 다수 학생들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민 다수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자. 또 역사를 계속 전개하다 보면 살펴지니까 언젠가 살펴보는 날이 있겠죠. 일단 완료는 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이걸 생산과 소비부로 이미 다루었으니까. 그래요. 좀 피해가 커지면서 충격을 받고 물러났던 건데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하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주정치 원리에 따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승만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학생들이 너무 거리에 나오고 막 그게 다수처럼 보이고 피해가 커서 그렇지. 다시 선거했다 하더라도 이승만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였어요, 사실은.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이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소작농에게 훨씬 유리하고 시장 친화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함 역시 많았다. 근데 이승만 정부의 토지개혁을 보면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유군정의 토지개혁보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는 거죠. 우선 농민은 3정보, 즉 약 9,0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었다. 이 중요한 제한이 있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9,000평까지만 소유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규제를 하면 농업에서 기업이 생길 수 없고, 이는 생산성 저하로 나타나며 나타나면서 농산물이 상대적 가격을 상승시킨다. 현 시대 한국의 도시민들이 농산물을 비싸게 소비하는 이유는 이러한 제한 때문이다. 경쟁력이 있는 농민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킨 농민들이 또 더 많은 토지를 확보해서 농사를 짓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농민이 기업이 되고, 또 생산성을 계속 향상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농산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농민은 무조건 9,000평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또한 이승만 정부는 소작을 금지했다. 이 경우 농촌을 떠난 농민의 토지는 유유화되어 비생산적인 토지가 된다. 나 도시에서 살 거야. 아니면 부모는 농민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그 도시로 갔어요. 부모가 돌아갔어요. 그럼 농사를 못 짓잖아요. 소작을 못하게 하면. 그럼 그 농토는 비생산적인 토지가 되죠. 소작률이 상한선만 정해놓으면 될 문제를 과도하게 규제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막았다. 비생산적인 토지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소작을 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과거에는 소작률이 너무 높았죠. 생존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고리대금목 비슷한 한 게 되는 거죠. 소작률이 상한선을 정해야 될 문제를 그래요. 그냥 소작 자체를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과도한 규제였다는 거예요. 반시장적인 조치죠. 도시로 갔어요. 그러면 이제 농토를 이제 예를 들어서 팔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민한테만 꼭 그 9,000평을 가진 농민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토지를 또 이런 사람들이 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사고, 또 생산성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버는 농민이 사고, 그럼 그런 사람이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기업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농업도 발전하게 되는 거죠. 농업에 또 큰 기업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또 근로자들이 생기게 되고, 생산성이 높으면 또 그 농업에서도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승만 정부는 농토의 용도 변경을 엄격히 제한했다. 또 용도 변경까지 제한했다는 거예요. 그 경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곳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면 공업이 발전하고 전체 국민이나 그 지역 주민에게 그러한 개발이 훨씬 이로울 수 있다. 그렇죠. 공업이 발전하면 소득도 높아지고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지역이 농토보다 여기는 공업단지를 만들면 좋겠어. 자유롭게 그리 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걸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용도 변경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그러한 발전을 막은 셈이 되었다. 근대 국가의 핵심은 산업 간 평등이고 급진 개화파 인사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상공업 중심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승만 정부의 실권자는 여전히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 농업 중심이야. 소작농 같은 거 생기면 안 돼. 소작 자체를 이제 불법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안 좋은, 무조건 그건 악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승만 정부 실권자가 누구라서 그런가요? 근대 국가로 수립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좀 그 임시정부 강령도 보면 그렇지만 공산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제한들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굉장히 공산주의 견해가 유행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임시정부 인사들 사이에서. 좀
그래요. 반듯한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자본론 이런 걸 읽은 모양이죠. 셋시를 묻는다. 그 리카도의 그래요. 정치 경제 관련된 서적이 나오는 말이죠. 왜 한 개인이 자신의 토지를 팔려고 하는가?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기금을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때 다른 사용처를 고려 중이기 때문이다. 내가 농토를 팔려고 해요. 그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농민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뭐 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돈을 얻지 못하잖아요. 파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은 그걸 팔아서 더 생산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뭐 용도 변경 제한 이런 거 하면서 뭐 팔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지 면적 제한 이러면서 뭐 사지도 못하게 하고. 왜 다른 개인은 똑같은 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가? 또 어떤 개인은 사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 적은 것을 가져다 주거나 사용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계량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본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팔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토지를 살려고 해요. 팔려는 사람은 뭔가요? 더 좋은 용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걸 팔고 나서. 사는 사람은 또 뭔가요? 그 토지를 이용하면 뭔가 생산적인 게 있겠다 생각하고 또 사는 거예요. 그러면 팔고 사고를 자유롭게 하는 게 좋겠나요? 막는 게 좋겠나요? 자유롭게 하는 게 국가 전체 입장에서 보면 좋다는 거예요. 리카도는 한 2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이게 막은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가 전체로 보면 그냥 다시 한번 재분배한 뒤에 그냥 거래는 이제 자유롭게 해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게 맞는 거예요. 이 교환은 이들 당사자들이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 다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팔고 사는 거죠. 그러나 만약 부담금이 너무 폭넓어서 교환을 막는다면 그것은 전체 소득의 이러한 증가에 대한 장애가 된다. 세금을 부과하거나 뭐 이런 저런 조치도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런 조치는 뭐 조치라고 보면 되죠. 이런 조치는 그래요. 좀 쉽게 실시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그 해로운 효과들을 얼마만큼 보상해준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래요.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공산주의적 발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게 훨씬 전체 이익에 도움이 된다. 지금 벌써 부작용 나타났잖아요. 그 수천 년간 농사 지었다는데 쌀값이 미국 임금도 훨씬 비싼데 쌀값이 비싸가지고 뭐 쌀 수입 못하겠다 하고 수천 년간 농사를 지었으면 그래요. 기술이 월등해서 쌀값이 훨씬 싸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보다 더 비싸가지고 수입하자면 벌벌 떨고 이러잖아요. 이때 이상한 조치들이 들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정부는 근대 국가를 지향하면서도 왜 이런 반시장적 요소를 도입했을까? 이승만이 농림수산부로 임명한 이는 조봉암이었다. 조봉암이 이제 신문을 책임졌죠. 조봉암은 식민지식이 조선 공산당 당원 출신이었다. 이런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빨갱이가 토지개혁을 실무적으로 주도했으니 당연히 반시장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시장을 죄악시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임명했더라. 잘못 임명했더라. 농지 면적 규제, 소작 금지, 용도 변경 제한과 같은 반시장적 조치는 미군정에서 토지 개혁을 할 때는 없던 조항이었다. 없던 조항을 집어넣었더라. 이 조봉암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토지 개혁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 그렇죠. 이승만은 왜 조봉암을 임명했을까? 국내 근대화 세력 인사는 토지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이승만은 근대국가를 수립해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사람이긴 하고 식견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특히 정치적 식견은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예견할 정도로 뛰어났지만 경제적 식견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그냥 뭐 미군정 조건을 좀 좋게 하더라도 미군정 마련한 토지개혁을 그대로 실시하면 되는데 괜히 제한을 넣어가지고 현 시대에 문제가 생겨버렸잖아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실시했으면 되는데 미군정은 그런 제한을 안 넣었다는 거예요. 토지를 재분배하고 소작률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30%로.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소작 자체를 금지시키고 농업이 발전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조봉암이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는 큰 인기를 얻겠지만 결국은 이제 현 시대에 와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죠. 미군정이 실시한 토지개혁은 가장 이상적인 토지개혁에 가깝다. 반면에 조봉암이 각종 제한 규정을 넣음으로써 현 시대에 이르러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간단한 제도보다 이런저런 제한을 덕지덕지 붙인 제도가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 그래요. 그냥 그대로 실시하는 게 좋았다. 미군정이 마련한 대로. 미군정은 뭐 그런 제한들을 생각 안 해봤겠냐. 부작용과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할 때 이건 빼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리카도는 어떤가요? 그 영미 계열이잖아요.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그런 거 입각해서 세워지겠죠. 그런 생각을 집에 당하겠죠. 미군정은. 리카도는 주류 그래요. 주류에 속하는 인사였죠. 자본론과는 정반대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하는 근대국가에서 토지개혁은 부당한 조치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닐 수 있다. 하지만 근대국가에서도 불법적으로 얻은 사유재산,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며 얻은 사유재산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사유재산을 철저히 보장한다 해서 뭐 불법적으로 얻은 사유재산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해친 재산이죠. 도둑질 인정 안 하잖아요. 수천 년간 신분제도가 있는 곳에서는 신분이 높은 이들은 권력을 이용하여 신분이 낮은 이들이 생명과 재산을 해치며 장기간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죠. 이런 거는 부당한 거죠. 그런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항상 대두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근대 국가로 이행할 때 그러한 이들의 재산이 문제가 된다. 된 경우가 많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들의 재산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들의 재산이 보상 없이 몰수될 수도 있다. 몰수되는 경우도 있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 혁명을 일으켜도 한국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보통은 이제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붙죠.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분 높은 이들. 재산 다 몰수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전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사실은. 없었잖아요. 뭐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세력들은 조선 총독부가 다 제거해줬잖아요. 을민내전하고 정민내전에서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켰잖아요. 그런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였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였어요. 싹 제거를 해놓으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내전을 치러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요. 저항을 못했잖아요. 토지 개혁할 때. 한국은 저렴한 가격에 유상매수, 유상분배했으니 중간 수준으로 합의했다고 보면 된다. 몰수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국은 적당하게
뭐 좀 부당한 재산 같긴 한데, 그래요. 삼정보까지는 정당한 걸로 보고, 뭐한 유상매수 유상분배로 처리하자. 그렇게 이제 해결됐으니까 중간 수준으로 합의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업 정책도 봐야 되겠죠. 이승만 정부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미군정으로부터 귀속재산을 유감받았으며 이를 민간에 불화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는 미군정의 민영화 정책과 민간기업 육성 기조를 일정 부분 개선한 것이었다. 정부는 1949년 귀속재산 처리법을 제정하고 공장 3점, 광산, 창고 등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산업시설을 민간에 매각하기 시작했다. 매각했다는 거예요. 민간에 매각한다는 거는 우리는 이제 민간 기업을 육성하겠다 이건 거죠. 북한은 정반대였죠. 국유화했죠. 우리는 공산주의 하겠다. 그 결과는 지금 천지차이죠. 불화 대상은 해당 산업에 종사하던 인물이나 기업 종업원에게 우선권을 주었으며 그 쉽게 기업을 얻었죠. 그 당시에는 종업원에게 우선권을 줬으니까 종업원이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불화 조건은 매각 대금의 15% 이상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10년간 연리 7%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그 미국하고 똑같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당시 기준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으며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헐값에 가까운 매각이었다. 헐값에 팔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가 나중 보니까 한 1,000만 원만 부담하면 되더라. 뭐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저 넘긴 게 된 거죠. 미군정 하에서 15% 정도 불화되었는데 이승만 정부 때 거의 100% 거의 다 불화됐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농지개혁처럼 특별히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군정의 정책을 그대로 개선했다. 일본인 정부는 일본인으로부터 몰수한 기업의 민영화를 재무부에 맡겼다. 재무부의 송인상에 맡겼다. 책임자가 송인상이었다는 거예요. 송인상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송인상은 서울대 상가대학 전신인 경성고등상업학교를 졸업했고 일본 오쿠라 재단이 운영하던 학교에서 상업경제교육을 추가로 받았다.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없으니 전형적인 근대화 세력이었다. 그래요. 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더라. 공산당 이력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근대화 세력이니까 일본 교육을 받은 거죠. 그 상공업 육성 정책을 쓴 거예요. 민간인 기업 육성 정책. 그 결과 농지개혁과 달리 민영화와 민간기업 육성 정책은 원활히 진행되었다. 송인상은 충주 비료공장, 수력발전소 등을 추진하며 상공업 육성에 힘썼다. 정상적인 사람을 임명하니까 정상적인 제도가 수립됐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이승만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상공업 육성 정책은 중요해. 그 정도는 알았던 거죠. 근대화 세력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독립운동인사나 공산주의 세력인사는 안 쓴 거죠. 독립운동인사도 국유화를 주장했잖아요. 산업시설 규모가 있는 거는. 근데 이승만도 그 정도는 알았던 거죠. 이거는 절대 공산주의 세력인사나 임시정부인사 쓰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정상적인 근대화 교육을 받은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이 잘못 썼다는 거예요. 토지 개혁할 때. 1949년 이승만 정부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근데 이제 안 한 것보다 나았죠. 하긴 했어야 되는 거죠. 하긴 했어서 안 하는 것보다 나았지만 송인상처럼 좀 근대화 교육을 받은 사람을 발탁해서 그냥 시켰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군정이 실시한 토지개혁과 거의 같게 실시했겠죠. 이승만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당시 실권자가 누군가예요? 이승만을 제외하고는 임시정부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결과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1949년 이승만 정부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의무교육도 이승만 때 실시됐다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때. 근대식 교육을 실시했으며 국어사회 역사에서 현대식 민주정치를 가르쳤다. 민주정치 제도를 누가 도입하고 누가 민주정치 가르쳤냐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는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이 커졌지? 그걸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실상 민주정치 제도를 도입하고 민주정치를 학생들에게 강조하게 가르친 이들은 근대화 세력인 우파 인사들이었다. 그렇죠. 초등학교 설립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했는데 근대식 교육을 하면서도 국어, 사회, 역사에서 민주주의가 중요하다. 그걸 가르친 이는 사실은 민주정치를 도입하고 가르친 이들은 우파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현 시대 사람들은 좌파 인사들이 민주정치에 앞장서지 않았냐, 공이 좌파 인사에게 있지 않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도입하고 가르친 이는 우파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초기 도입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재벌 그룹이 있어요. 그 기업을 재벌 뭐 대기업이 있어요. 대기업을 설립한 이가 더 가장 큰 공이 있나요? 그 대기업을 확장시키는 이가 더 큰 공이 있나요? 꼭 두 개를 비교하자면 설립하는 이에게 더 큰 공이 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를 누가 도입하고 누가 가르쳤냐는 거예요. 근대화 세력인 우파 인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당시 좌파인 공산주의 세력이 이 땅에 남긴 것은, 좌파인 공산주의 세력이 이 땅에 남긴 건 뭐였냐는 거예요. 그 당시 건국 시기에. 현대식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먼 폭동과 반란이었다. 막판에는 선거까지 이제 1948년에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선거까지 참여 안 하면서 폭동과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들이 가르친 건 폭동과 반란이었다는 거예요. 현대식 민주정치를 거부한. 질 것 같으니까 그랬죠. 1946년 10월에 선거를 해보니까 45석 중 2석밖에 얻지 못했더라. 그 선거 안 하려고 했던 거죠. 민주정치와는 거리가 먼 거죠. 민주정치의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완전한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은 커졌다. 커지게 된다. 민주정치에 대한 열망이 왜 점점 커지느냐. 학생들에게 민주정치를 주입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한국인들 민주정치 겪은 적이 없잖아요. 민주정치를 어떻게 알아요? 주입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 의무교육을 도입해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1960년에 4.19가 터졌을 때 그게 절대 다수 국민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이승만을 지지했고 그 당시 국민들은 대부분이 농민이었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민주정치 열망이 커졌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학생들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의무교육이 실시됐지만 뭐 10년 동안 실시했는데 뭐 졸업하고 선거권을 받은 이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